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는 우리 2차 시에 이어서 로코코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로코코 양식과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로코코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코코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18세기 기간 중에 프랑스의 루이 14세 서거 후에 프랑스 대혁명 이 1789년에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미술 양식을 뜻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 루이 14세 때 원래는 루이 13세에 이 사냥을 했던 곳에서 루이 14세가 한 50년 동안 이 그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도 이런 그 이후에 이제 그 루이 14세가 서거 후에는 이 약간 이 바로코적인 그런 양식에서 로코코 양식으로 좀 변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미술 양식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로코코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초에는 이 프랑스가 유럽 문화를 대표하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죠. 이 로코코 양식은 이 감성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편안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과 교제를 추구하는 이런 살롱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 사회의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살롱 문화를 형성하는 그 시기가 이 로코코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코코는 이렇게 18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난 예술 형식이고요. 로코코는 이렇게 바로코 시대의 취향을 이어받아서 경박함 속에 표현되는 이런 화려한 색채, 섬세한 장식, 건축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로코코는 그런 왕실 예술이 아니라 이 귀족과 부르조아의 예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유희와 쾌락의 추구에 몰두해 있던 루이 14세 사후에 18세기 프랑스 사회의 귀족 계급이 추구한 이 사치스럽고 우아한 성격의 우유희적이고 변덕스러운 매력을 그러나 동시에 부드럽고 내면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사교계 예술을 말합니다. 귀족 계급의 그런 주거 환경을 장식하기 위해서 에로틱한 주제나 아늑함과 감미로움이 추구되었고요. 개인의 그런 감성적 체험을 추출하는 이 소품 위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1730년에서 1735년 로코코의 또 다른 것은 이 회화적 장르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특징은 비대칭적 장식의 사용입니다. 로코코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 와토와 부셔입니다. 로코코는 이런 중국 양식이 많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로코코란 낱말이 서양 예술사에서 전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 1840년대로 보입니다. 이 1842년 프랑스 학술원에서 이 낱말의 사용이 인정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코코란 이런 그 루이 15세 시대, 그러니까 루이 14세 시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죠. 이 그 베르사유 궁전, 그 세대에 이 과시를 그리고 이 왕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장만 입으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조그만 방이라도 하룻밤을 머구고 그런 신분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루이 15세 시대에는 이렇게 프랑스 특유의 이런 건축의 내부 장식, 미술, 생활 용구의 장식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술사를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는 후기 바로코를 이어주는 그런 건축과 서양 미술의 한 예술 양식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코코는 바로크나 르네상스 시대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8세기는 이런 로코코뿐만 아니라 바로코,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병존하는 시대였고요. 이 시기에 유행하고 나타난 예술 양식들이 서로 간의 영향을 받고 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바로코 시대에서 로코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예술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로코코 미술 배경하고 특징을 보면 이렇게 17세기 바로코 미술과 18세기 후반의 신고전주의 미술 사이에 유행했던 유럽의 미술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이런 로코코 미술은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에 유행했던 화려하고 장식적이 강한 이런 여성적 경향의 미술 양식이 많았고요. 당시 절대왕권 세력의 약화로 기득권이 진 이 귀족사회의 영향으로 화려함의 극치는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난 섬세하고 우아하며 여성적인 이런 미술을 말하며 감각적인 관능을 중시한 것이 이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볍고 정교하며 우아하고 고상하나 곡선과 이런 자연 형상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로코코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미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1700년경 프랑스에서 등장해서 18세기 말까지 유럽을 강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로코코 미술은 바로코 미술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전제 왕권 사회가 이런 시민 중심의 근대 사회로 이행되어가는 변환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자연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합리주의가 싹트는 계몽의 시기, 그래서 이런 시각 미술에 반영을 합니다.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렇게 섬세하고 우아하며 여성적인 미술이 또 특징이고요. 또 부르주아, 지배계급, 살롱이 이 미술 활동의 새로운 무대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적합한 감각적이고 쾌적한 이런 미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섬세한 장식들로 된 이런 곡선미와 파스텔 색조의 금, 은색의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은 로코코 미술의 건축은 로코코 양식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직선보다는 곡선적인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요. 벽이나 이런 천장의 색깔도 깨끗하고 밝으며 우아한 색을 사용을 했고요. 흰 바탕에 금색으로 곡선 무늬를 그리는 것을 즐겨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상수시궁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2차시 수업에 보여줬던 이 그 베르사유 궁전과 이 상수시 궁을 보면 이 베르사유 궁전은 전형적인 이 바로크적이었다면 이 그 프리드리 대왕이 만든 이 상수시 궁은 약간 로코코 형식의 그 건축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로코코 미술 그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 중에 이 와토라고 아까 얘기했죠. 와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토는 이 18세기 로코코의 화가이고요. 북프랑스 발렌시엔 이 태생의 와토는 이 부쉐와 프리고나르 함께 이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17세기 이 프랑스 고전주의 회화를 지배했던 이런 색채에 대한 일종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이런 감미로움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이 화려한 색채를 통해서 화사하고도 세련된 이 로코코 회화의 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와토는 그 18세가 되던 해에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갔고요. 릭상부르궁의 클로르 오르랑의 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토는 이 오르랑을 통해 루벤스나 플랑드르게의 명화와 16세기 베네치아파의 영향을 받게 되고 차츰 이 로코코 회화의 창시자로 위치를 확립해 나갑니다. 1717년 이 시테라 섬의 순례라는 작품으로 왕립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는데 당시 이런 감각적인 주제와 표현 기법으로 인해서 동료들은 그를 보고 우아한 축제의 화가 또는 이 페트 갈랑드의 화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와토의 그림입니다. 이 시테르 섬의 여행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와토의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의 색과 선이 서로 융합되고 서로 연결되는 이런 섬세하고 우아한 작품을 보면서 폼이 있는 이런 궁정 남녀의 유희도의 이런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와토의 그림은 우아하고 섬세한 이런 장식 그리고 화려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 같은 생활을 묘사한 이런 몽환적인 환경의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색감들이 굉장히 그 이렇게 여성스러움의 색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여성적인 그래서 나무들도 되게 울퉁불 이렇게 곡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키테라 섬의 순례 좀 크게 확대해서 본 장면입니다. 또 대표적인 작품은 이겁니다. 제르댕의 간판입니다. 이거는 극히 일상생활을 이렇게 현실 세계로 다뤄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의 만년 작품인 이 제르생의 간판은 극히 일상생활의 현실 세계를 다뤘지만 사랑의 축제, 평화로운 사랑, 사랑의 노래,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런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소풍이나 음악회에 참여하는 등 전원적이고 시적인 행복의 나날을 표현하면서 이런 삶에 대한 이런 낭만과 아름다움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낭만적인 그의 그림과는 달리 그는 불행히도 37세에 폐결핵으로 요절했고요. 그의 페트 갈랑트 회화는 여전히 18세기 프랑스 회화의 주류를 이루면서 특히 이 부시에와 프리고나르에 의해서 계승되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예. 이게 그의 그 작품들입니다. 예, 그 와토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그 여성스러움이 그림 자체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그 여성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살을 빼앗긴 큐핏입니다. 장난이 지나쳐서 비너스에게 화살을 빼앗긴 큐핏이 화살을 다시 뺏으려고 어머니의 가슴팍에 매달리고 있죠. 작품은 이런 화려한 색채와 풍만한 육체에 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토의 비너스는 보다 우아하고 색채도 담백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이고요. 구도에 있어서도 인물을 전면에 크게 클로즈시키고 원경을 멀리 생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크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고나루 그네입니다. 로코코 시대의 이런 관능과 쾌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곡선적인 느낌의 배경, 또 우아하고 밝은 느낌의 장신구들이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이를 훔쳐보며 희희낙낙하고 있는 귀족의 애인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로코코 미술의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좀 이렇게 직선적이었다면 이 그 그림들은 이 로코코 시대의 그런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곡선적인 다 이렇게 섬세하고 곡선적이고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의 이런 그 화풍이 있는 것이 이 로코코 미술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우아해 보여요. 값싸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불고불 이런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부셔의 퐁바두르 부인의 추상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였죠.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 남긴 두점 담긴 수점의 초상화 중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대가였던 이 부셔의 정교한 디테일과 세련된 색감으로 완성된 작품. 이것도 굉장히 그 뛰어나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우아하고 밝고 그 초상화지만 굉장히 그 부의 상징을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완성된 작품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감춰진 이 그녀의 야심과 영리함 이것들이 보입니다. 본명은 짠느 앙뚜아네트 푸아송이라고 합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이 파리 부르주아 출신으로 아주 그 예뻤나 봐요. 빼어난 이런 미모와 함께 상당한 지식과 교養을 갖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20살에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아서 평범한 삶을 영위했던 그녀의 운명은 1745년 왕실에 가면 무도회에서 루이 15세를 만남으로써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왕은 그녀를 데려다가 베르사유 궁전에 정착하게 되고 남편과 이혼을 시킨 후 뽕파두르 후작 부인 자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는 유부녀건 뭐건 신경 쓰지 않고 내 여자로 다 만들었던 거죠. 그 시대나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여인이 굉장히 그 예뻤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예뻤으니까 왕이 이렇게 빼앗은 거죠, 부인을.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로코코 해안은 이 와토의 우아하지만 약간 우울한 분위기의 그림에 시작되어서 푸시의 쾌활하고 육감적인 여성 누드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푸르나르고 자유분방한 풍속화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코가 지녔던 이런 충만한 생동감이나 장중한 유학감이 로코코에서는 세련미나 화려한 유의적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코의 남성적, 의지적에 반해서 로코코는 여성적, 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와토의 우아하지만 약간 우울한 이런 분위기에서 와토에서 이 부시의 쾌활하고 육감적인 여성 누드의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 이후에 프리고나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풍속화처럼 자유분방한 이렇게 그림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루이 14세가 사망한 후 베르사유 궁전에서 벗어나서 파리로 돌아온 귀족들은 이런 개인적 덱을 중심으로 우아한 이런 살롱 문화를 꽃피웁니다. 음, 둥글거나 타원형의 거실은 규모가 큰 벽화보다는 아기자기한 그런 금박, 장식 문양과 반짝이는 거울이 더 잘 어울렸고요. 벽의 빈 공간에는 액자에 넣은 초상화, 가벼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막 걸려집니다. 로코코 시대는 이런 가구나 식기나 장신구, 의상 디자인과 같은 장식 미술과 공예 분야의 전성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 있을 때는 어땠어요? 이 베르사유 궁전 그 조그만 방에서 하룻밤만 잔다는 영광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왕이 죽자 이제 자기
나라로 다시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자기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 샤르댕입니다. 장시메롱 샤르댕.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이 샤르댕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프랑스의 주류는 코로라 로코코 죄송합니다. 예, 로코코라 불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그런 반짝이는 실크와 신화 속 관능적 루드 가득 찬 그 다른 화가들의 그림이 유행할 때 이 샤르댕은 소박한 부엌 살림과 정물화, 절제된 부르조아 가정의 일상을 담은 것이 집중했습니다. 샤르댕 이 작품의 대표적인 것이 이 가오리와 부패입니다. 지금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에 제출하고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는 그를 동물과 과일에 재능 있는 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그의 다른 정물화에 비해서 크고 복잡하고 정물화가로 첫 띠를 내는 이 샤르댕의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아카데미가 소장하고 있거나 대혁명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이 샤르댕은 프랑스의 정물, 풍속화가로 서민적인 풍치를 지닌 면에서 18세기에 손꼽히는 화가로 유명하고요. 박진감 넘치는 터치와 평온한 분위기의 기법을 널리 인정받아서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물화와 풍속화는 이 로코코적인 면과 근대적인 면의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18세기 귀족풍의 이런 몽상적 세계가 태조되고 보통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를 그리기 시작한 샤르댕은 이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과 공간 질서에 대한 이런 명쾌한 감각을 보여주는 샤르댕은 풍속화가인 동시에 정물화가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셔틀콕을 들고 있는 소녀입니다. 이것도 유체로 그렸으면서도 약간 이런 파스텔화처럼 색조가 전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크게 뜬 눈, 그 다음에 홍조를 띤 입밤, 단정한 옷차림. 그 사람이 굉장히 영민해 보이죠. 그리고 이런 부푼 치마 위에 이런 가위, 그 다음에 바늘쌈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옷 여기에 가위와 이런 것들이 바늘쌈이 달려 있죠. 그리고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이런 레이스 모자, 목에 두른 이런 띠, 여기 종합해 보면 시중을 드는 하녀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없앴고 곧바로 주제에 몰입하게 하는 구성에서 샤르댕 작품의 특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 에로틱하고 화려함을 풍미하는 로코코 시대 그림들이 막 유행을 했는데 당시 이 샤르댕은 이 정물화와 풍속화 이런 것들이 저급하게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에서 제대로 대접받지는 못했지만 경량의 시대 한가운데서 일상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소박한 세계로 이끌어 보려 했던 그는 분명 선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균형과 원인은 세 가지 색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색상을 말해보고 이들이 모여있는 세 곳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황갈색, 요 갈색, 그 다음에 청색, 흰색입니다. 그래서 머리, 드레스, 셔틀콕에 있습니다. 이게 머리, 드레스, 셔틀콕, 이것들이 색상이 이 세 가지 황갈색,
갈색, 청색, 흰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까지도 같은 이런 색의 배경으로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프와 물병입니다. 그는 이 눈에 띄는 효과나 날카로운 비율을 추구하지 않고요. 가정적인 이런 정경의 시정을 느껴서 화폭에 담았고 신중하게 구사된 색조의 미묘한 농담의 변화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샤르댕은 이 1737년 사망한 첫 아내의 유품을 상세히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목록 가운데 이 파이프와 물주전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샤르댕 부인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그림은 정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물의 친밀하고 감동적인 이런 시적 성질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여기서 샤르댕은 이 푸른색과 흰색의 미묘하고 섬세된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대상들의 윤곽선을 약간씩 흐릿하게 하고 있죠. 마치 사물을 위로 기억에 먼지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오리입니다. 그림 중앙에 매달린 가오리는 쏟아져 내리는 그런 내장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닮은 윗부분이 섬뜩한 느낌을 주며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아래 선반 오른쪽에는 주방용품인 거품 걷어내는 국자, 그리고 유약 입힌 도기 주전자, 냄비, 칼, 있고요. 왼쪽에는 음식 재료로 될 굴비, 잉어, 파 등이 있습니다. 그림 안에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모델 이 고양이 바짝 긴장한 모습은 가오리와 함께 이 정물화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입니다. 빛이 균일하지 않게 들어오는 이런 갈색조 벽, 화면과 평행하게 돌출된 돌 선반은 사르댕이 그의 정물의 무대를 주로 선택했던 배경입니다. 그 위에 요리나 식사의 재료, 도구를 늘어놓고요. 섬세한 조명 속에 대상의 질감을 실감나게 살린 것이 이 정물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은 이런 원습기 수작들에 비해서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코코는 이 바로크 형식을 이 후열자였던 루이 14세 죽음과 함께 종료가 되었고 15세에 등장하면서 이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이런 양식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8세기 초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독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 루이 14세 절대 권력과 18세기 들어가면서 점점 퇴조화되고 궁정 중심의 이런 바로코 미술은 보다 더 장식적인, 감각적인 귀족 문화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와서는 전제 왕권 사회가 시민 중심의 근대 사회로 이제 바뀌면서 미신과 종교의 권위 대신 자연과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합리주의로 싹 트는 계몽의 시기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코코의 그런 표피적인 감각성이 18세기 유럽 사회의 이념적인 충돌과 사회 변화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의 연장성에 예형상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장식의 개념에 치중하였고 리드미컬한 곡선이 주제를 이루었고 밝고 화려한 그리고 세련된 그런 귀족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게 이 로코코의 인문학적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루이 14세가 사망한 이후에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벗어나서 이 파리로 돌아온 귀족들이 개인적 택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살롱 문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내는 굉장히 이 로코코 양식의 부드럽고 곡선적인 화려하게 이런 개인 생활에 쾌락을 주는 개인 유지의 소규모 공간 창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범은 이런 장식에 의해서 자유로이 수정이 가해지고
모든 돌체부의 몰딩은 가늘고 약하게 이렇게 몰딩들이 이겁니다. 조금 이렇게 가늘고 약하게 했고 이런 가구며 식기며 장신구 이게 그 장식 미술가고 공예 미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장엄한 효과를 강조하였던 17세기 건축과는 달리 이렇게 율동감이 있는 문양과 밝은 이런 그 해벽토와 섬세한 이런 금박 장식 이런 것들이 더 선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장식도 이 로코코는 이 로카 프랑스어로 로카유, 로코유, 조개 합성어로 이 폐각과 돌 등에서 장식한 정원 속의 동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건물의 외관보다는 실내 주로 이런 그 사용을 했고요. 로코코가 왕의 권력을 과시했다면 바로크가 왕의 권력을 과시했다면 로코코는 이런 개인의 생활과 안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건축에서는 이런 메스와 미의 구성미는 경시되었기 때문에 비건축적이며 고전적인 순수 건축주 입장에서는 타락한 건축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기에 살롱 문화의 전개정으로 이 건물의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는 예술이 이 실내 디자인에 분리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외부의 의장에 있어서 그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실내의 장식적인 공간 형성과 건축 내부의 계획에 있어서는 훌륭한 미적 감각과 선세함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이런 형태의 형식과 금식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집들이 이런 식으로 로코코 스타일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집들입니다. 네, 이것으로 3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